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만 명대를 넘어서며 이틀 연속 17만 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6만 명대의 미국과 13만 명대의 러시아를 넘어 독일과 함께 세계 최다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이나 카페 출입 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파병을 하기 위한 예비군 소집령도 내렸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춘천의 낮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가량 벌어지겠고 전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루에 36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7만 명이 넘을 걸로 보여요. 네, 어젯밤 9시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기존 최고치인 17만 1,452명을 넘어 18만 명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집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구 1억 명의 러시아가 13만 명대, 인구 2억 명의 브라질이 10만 명대입니다. 하루에 80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던 미국도 지금은 6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인구는 3억 명이죠. 독일에서 신규 확진자 22만 명 기록이 집계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대비 상당히 큰 확진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대륙별로 유행 시기가 달라서 확진자 수를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규모가 지금 정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늘어나는 걸까요? 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주일 전보다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하루 최대 36만 명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여러 예측 모델이 있는데 그중 하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앞서 방역당국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에 최대 27만 명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제를 기준으로 중환자는 512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대로 들어섰고 일일 사망자도 99명으로 하루 전보다 70% 늘었습니다. 중환자랑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게 좀 걱정인데요.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증 장애인과 80대 노인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새벽 서울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한 80대 노인이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코로나19로 숨진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전에도 중증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홀로 PCR 검사를 받으러 가다 거리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 숨지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던 7개월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고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재택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게 이젠 일상이 됐지요. 대구에서 이런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방역 패스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앞으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앞으로 한 달간입니다. 향후 코로나 변수를 고려해 기간 제한을 둔 건데 방역 패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존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성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 식당,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 침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의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후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전국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방역패스 등 각종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밤사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비군 소집령도 내렸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일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격인 국방안보위원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제안했고 의회가 곧바로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이 금지되는 등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예비군 소집령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들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Active diplomacy, strong political messaging, tough economic sanctions, and strengthening Ukraine can still force Moscow to abandon aggressive plans. Swift and resolute actions by the United Nations can reclaim the organization's leading role. 미국은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관련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을 돕는 파이프라인으로 미국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인 노르트스트림2 AG와 소속 임원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겁니다. 앞서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대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안톤 바이노 크렘린 행정실장, 러시아 하원 의원 351명 전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충청 공략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충청을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거론한 걸 두고 보수표를 모으려고 안보 불안을 키우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충청과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장인은 충북 충주 출신입니다. 울고 노는 박달재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천등산 박달재 빛이 바로 제 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청의 사위 이서방인데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충청도를 언급한 걸 부각시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보 불안을 느끼면 보수의 표가 오더라. 이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보를 경제를 훼손해가면서 악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박 2일 동안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당직부터 시작해 이곳 천안을 거쳐 세종, 청주, 충주를 돌며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은 역대 대선에서 이슈에 따라 표심을 바꾸는 스윙보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앞세워 부동층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편 이틀 동안 호남 유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자신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생가도 방문해 호남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방문 이틀째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 농민혁명운동 기념관부터 찾았습니다. 권력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동학혁명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눴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목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김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DNA가 담긴 그런 민주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윤 후보는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민 통합 정신입니다. 위대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 보수 정당의 불모지로 불리던 호남에서 DJ 정신을 강조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모양새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해변 도시 비아레조는 요즘 축제의 열기로 뜨겁다는데요. 올해로 150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움직이는 거대 인형들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죠? 이탈리아의 3대 거리 축제 비아레조 카니발입니다. 매년 전 세계 80만 명의 관광객이 카니발을 보러 이곳을 찾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관람객 수를 제한해 올해는 4만 명의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50년 전부터 거대 인형들의 사회 풍자 메시지를 담아 시작했다는 비아레조 카니발.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최고의 인형을 뽑는 행사도 열립니다. 개 한 마리가 늠름한 자세로 목에 메달을 걸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킨 군견 허치입니다. 영국군 사상 최초의 전자기기 탐지견으로 1살 때부터 뛰어난 탐지 능력을 보여준 허치. 수도 카불의 군사시설에서 복무하며 적의 첩보 활동에 이용되는 밀수품을 발견해 병사와 민간인을 지켰습니다. 영국 동물구호단체가 13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한 허치의 공로를 인정해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이 메달은 사람으로 치자면 영국 빅토리아 십자훈장에 해당하는 최고의 무장훈장이라네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한 군인은 허치와 함께 복무한 기간 동안에는 한 번의 로켓 공격도 없었다며 바로 이것이 많은 생명을 구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힘없이 사람에게 안겨있는 멧돼지와 그걸 지켜보는 레트리버.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지인이 발견한 멧돼지를 임시로 보호해주기 위해 데려왔는데요. 자신의 반려견인 비우가 애지중지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자 직접 키우기로 한 겁니다. 멧돼지와 놀아주며 걷고 수영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비우. 이런 비우의 노력으로 작고 연약했던 멧돼지가 이렇게 큰 몸집이 됐습니다. 지금도 잠이 들 때면 비우의 곁에서 잠이 든다는 멧돼지. 마치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상복합 건물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현관 부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장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그제 오후 6시 반쯤 공사대금을 둘러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건설업체 임원 A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고 5시간 만에 인천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의 당사자 조재현 대법관이 결국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한 건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조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직접 보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판교 타운하우스 빌라를 받았다거나 김만배 씨 소유 아파트에 살았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21일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그분으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들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조 대법관은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필요하다면 즉시 불러달라며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김만배 씨와 조재현 대법관 사이에 관련성은 없는 걸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부산 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이 잇따라 숨진 소식 저희 JTBC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진이 치료센터에 직접 들어가 실태를 취재해보니 환자들이 아프면 약 몇 알 받는 게 전부였다고 말할 정도로 응급 의료 장비가 부실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 이용희 씨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측의 환자 방치와 허위 보고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설날 53살 이용희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부산 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부산시의 협조로 이 치료센터 상황실에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하루 2번 앱으로 체온을 체크합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알려야 합니다. 거기서도 간호사실에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렇다면 치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 도시락이 파레로 알약 3개 같이 나가 주더라고요. 그게 처방이었거든요. 10일 동안 격리가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대면 치료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약품 외 엑스레이 기기와 심장 제세동기만 있을 뿐 의료 장비도 부실합니다. 결국 위급 상황에선 119 구급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시직으로 채용된 의료진을 관리하는 역할은 인근 병원 수간호사에게 급히 맡겼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건 갖추지 않는 상태인데 환자를 넣어놓고 건강하게 있다가 나가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참 위험한 발상 모델이다. 이 때문에 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 외래 진료 센터를 늘리고 보조 인력과 의료 장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부산 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자 부산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전엔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구두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은 곳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작은 사랑방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인데요. 장서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 자리를 지켜온 종각의 한 구두방은 지난해 9월 문을 닫았습니다. 한 평 남짓 좁은 공간이지만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이기도 하고 때론 길 안내를 도와주던 반가운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사랑방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과거에는 동네 작은 가게에서 구두수선을 전문으로 한 데도 있었고 여기저기 길거리에 부스에서 한 데도 많이 있었는데 서울 시내 구두수선대는 지난해에만 6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이 크게 줄면서 구두수선대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직장 문화도 많이 달라져 예전만큼 구두 신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사람, 3사람 왔다가 그러니까 돈 1, 2만 원 해가지고 가니까 이것 갖고는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서울시는 2001년 이후 보행 환경 개선을 이유로 구두수선대 신규 허가를 금지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가족에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령의 주인이 가게 운영을 포기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세월이 얼마 가면은 다 없어질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안 오면 뭐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수선대가 줄어들면 구두를 신는 소비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구두 수선공을 연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춘천은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20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4도, 부산은 9도로 전국이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주말엔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20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 관계로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